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는 770년부터 해서 221년으로 보는데, 그 770년의 기준은 이제 그 아까 그 유황이 이제 건흉의 침해를 받고 죽고 평왕이 동천을 냈죠. 그래서 낙양으로 동천을 해갖고 그 기준이 됐던 게 770년이고요. 그 다음에 221년의 기준은 그 전국 치동을 이제 진시황이 통일했잖아요. 그걸 221년으로 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춘추와 또 전국시대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보면,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BC 403년에 진나라, 중앙에 있는 진나라가 한위조로 나눠지게 되고, 중앙에게 이제 제후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403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춘추와 전국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춘추는 이제 그 공자의 논하 연대기를 춘추라고 해서 그 시대를 다뤘기 때문에 춘추라고 하고요. 전국시대 같은 전국이라는 명칭은 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책이라는 것들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그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전반적인 이제 특징들을 좀 볼게요. 춘추시대는 건흉의 침해를 받고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주왕시 약화와 낙양의 천도를 기준으로 봤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립이 되죠. 그 특징은 주왕시 쇠퇴돼요. 그렇지만 약간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맹주들, 특히 이제 그 춘추 5패 중에 제나라항공, 뭐 진나, 문공 같이 하북 지역의 이제 사람들은 종황량의를 내세우죠. 종황량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뭘 내세운 거죠? 주왕시를 내세우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해맹적인 국제 질서를 이때부터 형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춘추 5패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춘추 5패는 일단은 제나라 항공, 제나라 문공, 초나라 장황, 그다음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 이렇게 월나라 구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나라 함녀와 월나라 그 구천 대신에 또 이제 송나라 그 양공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 부차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까지 뭐 알 필요 없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5명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춘추 5패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초나라 장황과 오왕, 월랑 이런 왕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왕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중원 지역의 왕들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의 왕들이에요? 양쯔강 유역의 지역의 왕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 애들이 남만으로 봤던 오랑캐족들이 근데 이들이 이제 중역의 그 중화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민족 포섭되면서 이들이 이제 5패 중에 한 명이 됐고, 이렇게 강남의 왕들이, 강남에 일어났던 왕국들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강남 지역의 철기 문화가 중원의 철기 문화도 더 앞서 있었다는 걸 반영하고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원의 패권 국가였던 제와 진이라는 나라가 종황량의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계절종망이라는 게 있는데, 계절종망은 뭐냐면 왕실, 주나라 왕실과 그 다음에 각국의 혈통이 끊어지는 걸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내세웠지만, 그 당시 이제 이민족 국가였던 초우월은, 이 남방 국가들은 주나라 왕실과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내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종황량의와 계절종망, 그래서 어떤 혈통을 이어서 넘겨주는 것보다는 약속을 멸망시키고 영역을 확대하고 현을 설치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특징이 되죠. 멸망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못하네요. 그래서 중원의 제와 진 같은 경우에는 종황량의를 내세우고 계절종망을 갖고 약속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 해명을 통해서 뭐냐면 그들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상신이라는 숭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멸망시키면 그 약속의 조상신이 자기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런 의식에 자유로웠던 초오원은 그렇게 꼭 할 필요 없겠죠. 특히 이제 초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예, 그래서 초나라 장왕처럼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춘추 말기에 들어가면 현을 이제 설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전국시대에 확대돼 나가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중원의 나라보다는 주변 변경 지역의 패권 국가에 등장하고, 중원의 나라는 소국을 전략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패자가 등장할 때 항상 그 해맹적인 어떤 맹을 맹세하거든요. 우리가 맹세라는 말 있죠, 맹세.
그래서 맹세를 할 때 어디에 맹세하죠? 하늘에 맹세한다고 하죠. 이들도 하늘에 맹세를 해. 그래서 하늘에 천에게 맹세를 하고 하늘에게 맹세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맹세 의식 끝나면 피를 바르죠, 서로.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맹적인 국제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해맹적 국제 질서는 뭘 바탕으로 하냐? 각국의 현현적 연대 의식, 공동 문화 의식, 동일 조상 재산에 주술적 종교가 기반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낭방에 있는 국가에 등장해서 이런 세계관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조상신 숭배가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조상신이 우리를 죽일 거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나라를 멸망을 시켜.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폐국 치언이라고 하죠. 나라를 멸망시켜 헌을 설치하죠. 이렇게 이제 발전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전국시대를 보죠. 전국시대는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나라가, 중앙의 진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의 진이 중앙의 진나라가 한 위조로 삼국을 분열되고, 이걸 누가, 공인받는 거죠? 주왕실이 공인받죠. 그러면서 성립이 됐는데, 자, 요때 이제 그 특징은 하극상의 풍조야. 하극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극상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징이 뭐냐면, 공실 있죠? 우리가 보통 제후들 공시 힘이 약해져요. 그 대신에 경대부 집안들이 등장해. 이걸 이제 세족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공시를 쳐내고 자기가 왕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경대부 안까지, 경대부에서 서로 간에, 정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쳐내고 이들 땅을 병합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기존의 공실들은 다 몰락을 해요. 그 밑에는 경대부들이 등장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면 일본 시대 전국 시대 있죠. 네, 센카쿠 다이모 이들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과 비슷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진나라죠. 진나라도 원래 진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왕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육경가라고 해갖고 이제 6개의 가문 경대부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육경가들이 나중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세가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의조로 해가지고 각기 왕이 칭하면 삼국이 분열되잖아요. 대표적인 하극상의 하나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야극강식은 힘에 의한 통치야. 힘이 없으면 먹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먹히고 하면서 수백 개 국가가 이제 7개로 재편되죠. 물론 이제 중소국가도 좀 남아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큰 나라는 전국 친홍이라고 해서 등장하죠. 전국 친홍은 한, 위, 조, 연, 제, 진초. 이거 애우피는 없는데 이렇게 있고 이 한이, 조, 연, 제, 진, 초는 그때부터 이제 왕을 칭하게 돼. 예전에 공이라고 했잖아요. 왕은 이제 주나라 왕실만 지내는데 이때부터 왕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진나라와 그다음 초나라는 왕을 넘어서 이제 왕보다 더 높은 제라고 지내요. 서제, 동제. 그래서 보통 황제라는 칭호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이미 전국시대부터 이제 제라는 칭호가 이미 칭해져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복전쟁, 멸국치연. 그래서 국을 명하고 그 위에 이제 선을 설치하죠. 그래서 군현제를 실시하고 나중에 진시황의 군현제는 이거 학대가 개편된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시황 때. 그리고 영역국가가 출현된다. 영역국가는 예전에 그 은 때부터 상나라 때부터 내었던 육친적인 지배구조가 해체되고 이제는 어떤 이제 그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융사공동체. 예전에 공실의 집안은 이게 뭘 바탕으로 했냐면 제사와 군사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가부장적 군주관이 이제 이때 군주들은 되게 경대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 경대부들은 왜 집권할 수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실제로 경제적 기반도 있었어요. 산림수택이라는 이런 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사인들 밑에 있는 그 전사 집단 사인들 지지도 받고 그리고 이거 같은 군대도 양성하면서 위에서 또 왕을 쳐내고 자기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가부장적 공주관. 가부장적 공주관은 신하를 자기 아버지고 그 신하 중에 아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의제적인 어떤 관계도 보고 그리고 이들을 뭘로 이제 꼬시냐면 돈으로. 예전처럼 자기가 이제 조상실 숭배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치하는 이런 그 지배 체제가 가부장적 군주관이다.
그래서 간료자나 상비군을 기반으로 해서 군주권이 등장했고, 이들은 물질적 토대를 바탕으로 산림주택이나 물질적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통치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 평가를 이제 보면 정근대 시대 때는 춘추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춘추라는 게 누가 썼어 이거? 공자 썼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자는 이제 춘추 시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주나라 왕실의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시대를 봤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했어.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역사관도 되게 부정적이었어. 예.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때 난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혼란기였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고대사를 재편성하고 진한 통일의 제국의 형성 기반에서 발전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시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죠. 보통 이제 그 은나라 때부터 읍제국가라고 하죠. 읍제국가. 읍가 간의 상호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국가 때는 건데, 자, 그 당시 서주가 이제 춘추 초기 때 읍제국가의 내부 구조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그 강자나 동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그림판으로. 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야가 있죠. 국은 뭐 하는 곳이냐, 국은. 여기 국자 있죠. 지금은 나라 국자로 이렇게 쓰이지만, 그 당시 국은 뭐냐면,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후가 공이 사는 곳이 큰 읍을 국이라고 했어.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국은 이제 구성을 보면, 거기에 제후 공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인들에서 지배층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부 정복민이 거주도 있었고, 그다음 국의 구조를 보면 안에 내성이 있고, 내성은 제후의 궁중과 종모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과 외곽 사이 지역을 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이라는 것은 행정단위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인 행정단위보다는 그 내성과 외성 그 중간 사이를 항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국인에는 보면 여러 시설물도 있던 거예요. 궁정도 있고 종모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국자 형성 보면 여러 가지 시설 표시를 한 것이 그 의미에서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은 그 자기 직할지도 있지만 이제 여러 이제 봉토들을 또 밑에 있는 경대부들에게 나눠주거든요. 예. 그래서 경대부도 여러 읍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통치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 읍 중에 비읍 중에 제울 쪽에 거주하는 큰 읍을 뭐냐면 도라고 해. 지금은 도를 뭐라고 해요? 도를. 지금은 수도라고 하는 의미죠. 이때는 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대부대에 거주하고 있는 도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소급들을, 통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만 살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종의 공백지대야. 항구지였어.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지역은 춘추시대 때 내버려뒀거든. 누구 땅도 아니야. 무주공산 땅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춘추 말기 때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을을 일단 소농민들 여기를 개발해요. 특히 이제 철가가 보급되면서 널리 개발되죠. 그리고, 새로운 식량이 형성되면 이 땅을 이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민을 누가 통치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국가 간 분쟁이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동강이라 해서 타국 간의 경계가 설정되고 되게 산림과 계곡을 하는데 그 당시 춘추 시대 때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 요 강을 기준으로, 요 산림을 기준으로 해서 상맥을 기준으로 너 땅, 요 땅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게 정과 점을 통해 읍과 간의 상호간의 유충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나라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도 진나라 땅 있고 진나라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제나라 영역이 있어. 근데 춘추 말기부터 전국시에 넘어가서 이제 이거 서로 정복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국경을 가고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땅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국가 권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종주의 읍체제가 해체되고 니단위도 뭐냐면 상위 국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제도가 군연제도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됐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의 계층 구조를 볼게요. 국의 계층. 자, 아까쯤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자, 제후를 그 당시에는 서주시대 때 뭐라고 불렸냐면, 공이라고 했죠. 공.
그래서 공은 그 주요 국사를 최종 결정하는 거고, 그 나라의 이제 국의 정신적 지주 대표자예요. 이 사람은 융사 공동체예요. 그래서 권력 기반은 별로 없는데 예전부터 권위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술적 세계관에 입각해갖고 대개 보면 이제 뭐냐면 조상신의 음덕을 받은 사람을 이제 공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내죠. 조상신에. 그래서 어떤 국을 멸망을 못 시켜. 춘추시대.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을 멸망시키면 조상신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도 있기 때문에 계절 종망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뭐냐면 여러 경대부를 이끌고 있는 그 군대들 이끄는 수장 역할도 하죠. 그래서 융사 공동체인 어떤 수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정통적인 어떤 권위에 입각한 거죠. 하늘의 어떤 제사나 조상신이나 등등등 이런 걸 통해 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실질 권한은 별로 없었어요. 실질 권한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밑에는 경대부들이 가지고 있어. 자, 이 경대부는 공의 이제 일가 친척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제 국의 권력 집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관직도 세습을 독점했고 시시대 종주의 유격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경이라고 대부라고 하는데 대부 중에 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간직이죠. 그걸 가지는 사람을 경이라고 하는데 둘을 합쳐서 경대부라고 한다. 되게 유령 명문시중의 장이고 하고 이들은 군사정관이면서 국정을 총괄하고요. 또 이들은 공과 달리 물적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거주하면서 물적 기반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림수택이라고 해. 산림수택은 뭐냐면 산과 임야와 물과 택지야.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산에서 나는 거, 연못에서 나는 거, 등등을 모든 이게 자연산물들 누가 독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이 경대부들이 독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원래 산림수택은 그 조상신을 이제 숭배하기 위한 어떤 제사 비용이었는데 이 경대부들이 이걸 독차지해서 그걸 갖다 팔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관료제를 관료제를 키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가부장적 군주관을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을 쳐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경대부 안에서도 뭐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 이제 싸운 과정에서 이제 10명 중에 거의 90%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민이 되고 심지어 노예도 이제 되는 만큼 비천한 생활을 했지만 일부 살아남은 경대부들이 공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일어나죠. 자, 이들은 이제 병단을 구성하고 국공하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 지휘 아래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사하라는데 이 사계층들은 이제 우리나라 선비사자라고 읽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문간이보다는 무관적 성격이 가요. 이 사라는 의미가 도끼를 이제 손도끼를 이제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사무라이 사자 있죠? 오히려 사무라이 사자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들은 춘추시대 경대부에서 더 나간 말단 지배층이고 이들은 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전사 집단이다. 그래서 보통 유계를 입히죠. 유계를 익히고 이제 말타기, 하살 쏘는 거, 창 이런 것들을 익히는 병사 집단, 전사 집단인데 나중에 전국시대에 나오면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중심 지식의 관료, 장군들을 이제 사라고 한다. 이걸 이제 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전국시대 사라를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공자죠, 공자. 공자의 원래 이름은 이제 군이에요, 군이. 예, 군인은 짱구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천한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공자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이때부터 전국시대는 이제 어떤 집안의 출신이든 간에 자기가 학문적인 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술을 갖고 있으면 사라고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 의미가 바뀌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서인이 있는데, 서인들은 이제 민이라고 지칭하죠. 대개 이제 토착민이나 주의 정복 때 은혜 유민들로 구성됐고요. 이들이 대부분 이제 농경에 종사하거나 전쟁에 종구하는데 아직 춘추 시대 때는 보조적인 거예요. 시중대, 보국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보병전, 전국시대 보병원 이제 주로 활동했던 집단들이 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춘추 중기 때까지만 해도 통치 방식이 이제 읍내 기존 공동체 질서를 공존하고 총체적 지배,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수장을 매개로 한 자치 구조였다. 시족적 질서를 바탕으로.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생산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철제 농기가 사용되지 않고
주로 이제 농기구에도 목재나 나무 목재나 그 다음에 돌로 이용한 농기구 사용했던 시대에서는 뭐냐면 개별 경작이 안 돼요. 공동 경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료의 음락 공동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 토지 소유권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읍단위로 이렇게 지배구조가 계속 남아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어디에 해체되죠? 철가 도입되면서 발전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맹자의 정정제에서 반영됐다고 하는, 원래 맹자 정정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이렇게 우물정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을 9개 나누죠. 그래서 각각의 땅들을 이제 뭐냐면 경제가는 사람이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땅들을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맹자의 정정제는 실제 존재하는 토지제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주시대 때 조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서주시대 때는 땅을 뭐냐면 소유권은 개인한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갖고 있죠? 상위 공동체, 읍에 갖고 있어. 읍. 이거는 중세시대, 유도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농민들은 뭘 갖고 있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갖고 있는 거야. 경작권을. 그리고 뭐냐면 또 세금은 어떻게 내냐면 우리식으로 따면 헌물지대나 개인적 헌물이나 그 다음에 화폐지를 내는 게 아니라 공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일을 해서 그 생산물을 상위 읍에 갖다 바치는 거야. 이걸 노역지대라고 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제도는 춘추 시대 때는 거의 안 보이고, 이게 춘추 후기 때부터 보여요. 초세무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초세무라는 것은 노나라 때 실시한 세금 제도인데,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경작권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뭐 이렇게 앞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전국시대 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생산력 미약 때문에 이런 그 공동경작 형태, 읍단위의 공동경제 형태가 계속 남아있었고, 무슨 제도에 반영됐다? 그거는 맹자 정정제에 반영이 됐다. 이거는 준하 조법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 변화를 볼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 부분도. 예. 그래서 이제 춘추에서 전국시대에 넘어가면서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 그러면 일단 사회적 변화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를 이제 좀 인과적인 관계 측면에서 제가 한번 도식화 시켰어요. 요 도식화는 다른 사회 발전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보면. 자, 일단은 농업 생산을 발전했던 잉여 생산 축적. 자, 농업 생산력에서 이제 크게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철제 농기구 있죠? 철제 농기구. 예. 그것이 널리 보급되고, 물론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된 시기에 대해서는 또 춘추설도 있고 전국시대에 있어. 하여튼 전국시대 중심에 갖고 보급돼. 우경도 가능했죠.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을 통해 잉여 생산을 춘추내고,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 교육을 통해 상업 발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염업, 철공업, 방직업 등 수공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교육수단으로서 화폐 유통에 지역 간에 의한 교통력이 발달되고, 곳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시장과 상권이 형성되고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형성돼서 영역국가 발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적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통일국가가 필요하죠. 왜냐면 영역국가도 안 돼. 이제 왜냐면 국가가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통일제국을 원하게 된 거야. 전국시대 말기에 들어가면 또 전쟁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것도 그거. 거기에 여긴 빠져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농업 생산을 올려가면서 뭐가 됐다? 개별 경작이 돼요. 그러면서 종래 읍제가 어떻게, 읍이 해체가 돼. 그래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공지에 가갖고 이제 땅을 개척하고 자기 땅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읍이 해체되고 새로운 리라는 마을 단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가 군연제가 실시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지배한 체제가 재민지배 체제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변화상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쭉 하나씩 보죠. 자, 일단은 음락국가에서 영토국가가 발전됐다. 예전에는 정과 선을 연결했는데 이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는
음락국가에서 영락국가로 이제 발전됐고요. 그 과정에 시족적인 어떤 질서가 해체되죠. 그리고 새로운 총량이나 민들 지배하기 위해서 군현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가부장적 군주 간에 의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관료제도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공시의 세태와 그 밑에 세족대 등장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공시의 세태하고 이제 세족 간의 투쟁 하극상에서 했는데, 이거는 주술적 세계한 어떤 세태, 맹과 반의 맹부. 그러니까 맹은 하나의 맹사였는데, 문제는 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패권 국가들이 밑에 있는 종속 국가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종속 국가들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요구하죠. 또 경대부는 또 사에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계층 간에 뭐냐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을 깨는 하극상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 신분 질서를 붕괴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다음 멀국 치원 간의 지배 방식, 국도의 요새와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권력 구조뿐 아니라 전국적인 권력 구조를 이제 태동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춘추 중기 때부터 전국시대 초기 때부터 이제 그 멸국 치원 형성이 나서 군현제가 출현되고, 그다음 생산력 발전,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런 경제적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변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농업 생산의 증가. 그걸 이제 이럴 때는 철제 농기구 보급. 그 다음에 우경 사용. 우경은 땅을 깊게 파는 거죠. 농기구 개장, 경지 면적 확대. 그리고 이때부터 재민 지배 체제 일환으로서 나중에 설명할 수리 사업이나 항무지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왜 수리 개간 사업이나 항무지 개발을 해야 되냐? 그건 뭐냐면 재민들에게 민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토지를 매개해서 통치하는 거죠. 토지를 줘야지 민들이 한 곳에 정착하고 이걸 매개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매개로 해서 뭐야? 군역을 징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거는 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토지를 매개해서 조용조용 걷고 군역을 징발하는 건 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재민지배체제는 민을 지배하는 방식 중에 이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주는 거야. 혜택을.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뭐가 더 많죠? 의무가 더 많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재민지배체제를 강화하려고 할까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서로 간에 싸움이 많았죠? 그리고 싸움이 예전처럼 몇천 명, 몇만 명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야. 인력도 물자도 많이 동원해. 총력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국가가 민을 하나하나 다 지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민지배체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각국의 변법이 이제 실시했던 거죠. 그럼 이해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경작이 가능하면 토지의 사유화, 자영론, 그리고 전국시대 말기에 가면 대토지 경향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업도 발달되죠. 잉여 생산을 이제 처리하는 가운데 농산물이 삭화되고, 그리고 각국의 소금이 철이 전매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매제 하면 항상 한나라 때 무제 때만 생각하는데, 이미 전매제는 그 각국에 행해졌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진시황도 했고,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되고요. 대도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당시 대도시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임치라든지 제나라수도 했던 임치라든지 이런 데서 뭐 10만, 20만 넘고, 그만큼 이제 도시가 상당히 발달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항상 따라온 게 뭐죠? 화폐죠, 화폐. 그래서 예전에 물품화폐를 했지만 물품화폐가 상당히 불편했어.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화폐를 만들자 해가지고 각국이 이제 화폐를 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철은 악금이요, 동은 미금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물품화폐가 좀 발달한 게 측량화폐거든요. 이 측량화폐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 이런 것들인데, 철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왜 악금이라고 하냐면, 왜 악금이겠어요? 철은 시기성이 뭘까요? 떨어져. 누구나 개나 소나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금하고 은은 이제 좀 부족하잖아요. 시기성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동이거든. 그러니까 동전을 많이 만들었나 봐. 그래서 이걸 미금이라고 취급을 했던 거죠. 측량화폐 중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단은 어느 나라든 뭐 황금은 이제 각국 공용의 화폐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드는 게 포전인데, 포전은 한의조에서 주로 만들었어요. 중원 국가들이. 그래서 농기구 형태의 형태가 포전이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했는데, 도는 칼 형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그 도전이 명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연날 화폐인. 이런 것도 있고, 원전, 둥근 화폐가 있고, 패전 해갖고
더미처럼 이렇게 생긴 화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화폐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에서는 이 재민 지배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했죠. 화폐를 통해 국가 잉여 생산물 초과 수탈하고 물가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물 자회를 직접 수탈하는 목적으로 또 화폐를 이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 발달 외에도. 자,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는 또 수의 사업 같은 게 많은데 이걸 이제 수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있겠어? 국가가 있겠죠. 국가가. 왜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수의시설을 만들려면. 그럼 국가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드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농사를 지으려면 뭐 해야 돼? 농사를 지으면 땅만 주면 안 되겠죠? 땅에 뭘 대야죠? 물을 대야죠. 예. 그래서 이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수로는 전쟁 시에는 뭐냐면 해자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해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전쟁 날 때. 그래서 군사적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춘추 시대는 군사적 수호 개척이나 공성용으로 이제 했다가 나중에 수전 체제로 이제 확립되면서 토지 분배와 또 관련됐고 그래서 수전 확대 이제 의미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 수의시작주는 이제 편호제민 국가가 임의적으로 이제 여러 민들을 나누고 행정체제를 만들고 조직적 노동력 동원해서 투입해갖고 거대한 수의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시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철기가 일반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석기나 목기를 가지고 거대한 수의시설 만들 수가 없죠. 간단한 저수지 정도죠. 인력 동원해갖고. 근데 철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수로공사도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 특징을 보면 원래는 저수지를 주로 이용했고 수문들을 건설했고 언인데 언은 뭐냐면 운하예요. 운하. 예. 그래서 수리시설도 이용하고 언이 이제 수리시설도 이용해서 좀 물길 내면서 그러니까 물길 내면서 수리시설도 이용하고 물자 수송도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 또 연본 제거 및 진화로서 12효과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기술적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사례가 이제 보면 그 전국고라고 서 진나라 때 있는데 이 전국고는 이제 거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저수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고는 전국고를 얘기하는데 이 전국고는 이제 그 간중 지역의 개간 사업, 생산력 증대를 있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진나라가 이제 천하통일의 경제 기반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거라는 큰 저수지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 민을 이주시켰어. 니들 이제 건설하고 마을을 건설하고 그렇게 했다. 그 외에도 이제 서문포 장수의 그 12거, 그 다음에 성도 평원 개간, 항구 오나라, 그 다음에 도강원, 진 이렇게 등등 해갖고 이제 여러 개척 사업도 있었다. 개간 사업이 있었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수의시설 확충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를 볼게요. 사회적 변화는 이제 신분 질서의 재편성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철기가 확대되면서 가단위로 편제돼요. 가단위로. 그래서 예전에는 음락단위의 공동경작이었죠. 요 당시에는 가단위로 편제가 다. 그래서 가라는 것은 이제 일단 중추적으로 뭐야?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아들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 단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단위로 편제되면서 시족사회가 붕괴되고 생산이 증대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이 가를 직접 지배 대상을 오면서 생산 조직을 추진한 집단 생산 조직보다 더 효과적이 된. 왜냐 이 당시에는 이제 철기 농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철기 생산이 발달됐기 때문에 공동경제가 개별경제로 넘어가고 가단위의 어떤 생산 조직을 이용해서 뭐냐면 국가가 동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디에 반영되냐면 상황의 범법에도 반영돼요. 그래서 상황의 범법에 보면 성인 남자 2명을 한 집안에 묻지 않죠. 따로 분리시키죠. 그래야지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한 집안을 거두면 안 되니까. 한 집안을 하면 이제 세금을 적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분질서 붕괴 보면 자 봉건지족 대신에 예전에 이제 봉건교육 대신에 새로운 관료제나 작제 유지하는 4인칭들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학상의 주체가 누구라 했어요? 경대부라고 했죠. 세가들. 근데 경대부들이 다 왕이 된 게 아니야. 거의 90% 나가 떨어졌어. 몰락했죠. 나머지 극소수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경대부 계층은 이제 일단 몰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누굴 주로 왜냐면 사계층을 많이 포용했겠죠.
그래서 사계층을 포용해가지고 이들 갈려 세우고 했다. 요때 사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단지족들, 경대의 말단지족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4대 사계층 지식인, 이런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등용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도 군사적 공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진나라 때 실시한 제도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군국 수작제라고 있죠. 예, 군국 수작제.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뭐냐면 귀족 신분에 따라서 이제 집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국공 수작제죠. 예, 제가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국공이란 나와서 얼마나 싸움이 돼서 머리 수급을 얼마나 배냐에 따라서 작을 나눠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민들도 열심히 싸우면 뭐예요? 그 상이 신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 비참하게 죽었던 이유도 이 국공수작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신분제를 붕괴시키면서 기존의 구귀족들 반발? 이런 것도 이제 고조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상의 계층이 발생했다. 예전에는 주로 누구만 있었어? 사와 농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계층의 농민들이 있었죠. 그럼 공인하고 상인은 없었냐? 물론 이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였고 그 농민들이 되게 공인과 상인을 겸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려갈 때 상인이 되는 거고 그다가 시간이 널려갈 때 공장쟁이가 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생산이 발전되면서 그래서 상공업까지 발전되면서 공인과 상인이란 전문 계층들이 등장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권이 확대됐죠. 그래서 양쯔강, 라올강, 요동강 일대 여기까지 확대해지죠. 그래서 중국 민족대 경제가 확대했는데 이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초, 오, 월 이들은 예전에 오랑캐라고 불렸던 집단들이야. 남만 이런 집단들인데 나중에 이제 춘추 말기에 들어가면 어디로 이제 편입이 돼요. 중화민족으로 중화민족 편입됐죠. 이해 개념이 아니라 하해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양쯔강 유역 일대가 이제 중국 민족의 경계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군사의 변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자, 춘추 시대의 와 전국 시대의 전략 전술이 다 달라져. 이거 주역이 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시대는 차전을 했어. 차는 뭐냐면 그 이제 말이 있고요. 여기 말이 있고 말이 그 끄는 수레가 있어요. 수레에 3명이 타. 3인 1조도 해갖고 한 명은 마부고요. 한 명은 하다를 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뭘까요? 창을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전차는 적이 있으면 일단 뭐냐면 서로 전차끼리 부닥치죠. 예. 근데 이제 이 전차에 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배층, 사. 그리고 보병은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그 민은 치중대 역할만 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시대에 대한 보병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국시대는 보병전이 이제 주력이 되는데, 보병이 왜 뭐냐면, 걸어다니는 사람. 그래서 전국시대는 이제 전쟁 규모가 이제 커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00명, 20,000명 단위로 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그 10만 명, 20만 단위로 하면서 종전의 사인뿐만 아니라 민도 끌어들인 거야. 일반 사람도. 그래서 보병이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마전법이 이제 그 주변에 오랑캐, 홍노조부터 받아들였죠. 철제 무기 사용. 요 기마전법은 뭐냐면 이제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끄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이 그 당시에 왜 유리했냐? 일단 자, 요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왜 전국시대 보병이 주역이 됐냐? 자, 일단은 산악거주 이민족의 전투에선 차전이 비효율적. 왜냐면 전차 끌고 산까지 올라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싸울 때, 5월 지역에 싸울 때는 이게 상당히 강과 호수가 많은 5월 지역에서는 보병이 상당히 요기해. 왜냐 늪지가 많잖아. 그래서 아니라든지 말 끄고 전차 끌면 이게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늪지에 빠지니까 중원이 이런 것들이 보병전이 보급이 됐고요. 그다음 보병의 기동성. 그러니까 원래 기마나 이제 전차가 오히려 기동성이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는 그 전차 악천후의 비효율성인 거예요.
예, 거기다 특히 뭐냐 공선전에 못하죠. 공선전 뭐예요? 성을 공격할 때는 말이 필요 없죠. 전차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실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예전에는 이제 춘추 시대 전쟁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쭉 평원전을 할 때 평원에서 할 때는 그 전차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차끼리 맞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전국시대 되면 평원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 일단은 전차, 보병, 기병이 같이 해. 주적은 보병이죠. 근데 일단은 전군대 시대 때는 진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에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나서면 전차가 나서. 전차가 열심히 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병이 나서가지고 일단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상병이 돌격해요. 그리고 나서 막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누가 이제 쫓아가면 기병이 들어가서 목을 베는 거야. 기병의 역할은 뒤에 도망가는 사람 목을 베고 아니면 역부를 치는 거야. 이런 역할을 이제 해서 같이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선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춘추 시대 때 공선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차가 올라가지 못하죠. 성을. 그러니까 일단 포위돼요. 포위하면 한 두세 달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잖아. 그럼 항복을 해. 그래서 밑에 내서 공성지명에서 맹을 맺고 끝나고 물러나거든요. 근데 전국시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일단은 뭐냐면 어딜 공격해죠? 보병이 기어 올라가. 그래갖고 성을 함락시키죠. 예. 그래서 이런 정식을 해갖고 이제 공성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이 주역이 됐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공격 방법이 진화되면 상대적으로 또 방어수단도 진보하죠. 그래갖고 보면 이제 전국의 전략 요충제 간세 설치, 요새를 설치해갖고 군사를 주둔하고요. 특히 병경의 장성을 축조하는데 장성을 왜 축조하냐면 그 당시 전국시 때부터 훅노족들이 들어와요. 훅노족. 예. 그래서 훅노족들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니까 병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조금씩 장성을 만든 거야.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가 등장하고 이 장성들을 전국시대 때 만든 장성들 연결시킨 게 뭐냐면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전쟁 단위가 커진다고 했죠. 한마디로 이제 예전에는 뭐 잘해봤자 1, 2만 많아봤자 근데 이제 전국시대 가면 보통 6, 70만 명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나라가 조나라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장평대전이라고. 그때 이제 장평대전이었는데 조나라의 병력이 거의 70만 정도가 잡혔어요. 근데 그 진나라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죽여버렸어. 몰살시킨 거야. 그래서 한 번 전쟁이 나면 보통 10만 명 단위야.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이 나서 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제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럼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모든 그 나라의 인력과 물자들 끌어다 전쟁을 써야 되겠죠. 총력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재민지 배치제가 필요하고 재민지 배치제를 효율적하게 해서 뭘 냈다? 범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범법의 목적은 뭐냐면 전국시대 때 전쟁에 살아남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혼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전국 빨리 누가 지배하든 한 명의 군주가 나타나서 대일통에 입각해서 한 명의 군주를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통일 영원히 형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진나라 진나라 통일한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시 전쟁은 고종의 정치, 경제, 인구, 기술주의, 민의 어떤 정서 등등까지 포함한 총력전이었고요. 전쟁의 우위를 확보를 위해서 군주권 중심의 국내 체제가 필수했고, 그래서 총력전에 대비한 각국의 범법이 범법의 어떤 실시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이제 사회경제 변화상을 이제 좀 볼게요. 기출문제 찾아서. 자, 258페이지 표 보세요. 258페이지. 자, 258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BC 8세기 전부터 BC 3세기 후반 사이 중국 사이에 나타났던 사실은 자, BC 8세기부터 해서 BC 3세기 후반 딱 어디 시대와 겹치죠? 770년에서 221년. 이거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변화상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상파화폐 경제 발달, 거대한 도시가 발달되고, 자, 여기 천물로 주조된 화폐가 널리 사용했다. 아니죠. 청동을 사용했죠. 그래서, 철로 만드는 화폐를 이제 악금이라고 하죠. 악금.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비해 청동은 미금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철제 농nghiệp 보급과 우경의 시시로 농업 생산 증대를 통해 토지의 사유가 점점 발달했다. 맞죠? 개별 경작이 가능하면서 음락 공동체, 공동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수도 주변은 왕이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성과 동성의 제후들이 분봉하여 다스렸다. 이건 서주시대 봉건제죠. 그 시대에 이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자형 9등급하여 팔가에 백물식 견제하여 나머지를 백물식 공동경제 수확물 국가에 납부했다. 이거는 맹자가 정정된데 이건 서주시대 때 조법에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춘추시대까지 요게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이제 반영된 제도인데 이건 맞지가 않죠. 사회 경제적 변화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2번을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사회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공시 세태하고 사가 등장했다. 맞죠? 그 다음 2번은 국야제가 행정조직에 개편됐다. 국야제라는 건 뭐냐면, 국은 이제 공이 지배하는 그 도읍을 말하고 나머지는 다 야예요. 그 야의 개념에 속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도도 있고요. 제후가 사는. 그 다음에, 비읍도 있어. 그래서 야의 국야제 행정조직이 강화된 게 국야제 해체되고 그 자리에 이제 뭐냐면, 뭐가 등장? 군연제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서주시대나 이제 춘추 초기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 형태의 성업국가가 바뀐 게 아니라 성업국가에서 뭘로 바뀌었죠? 영역국가가 바뀌었죠.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유체계는 주술적 신정적 세계가 바뀌었다. 아니죠. 사유적 주술적 신정적 세계가 아니라 합리적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상신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조상신 개념이 폐지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대 완전히 사람들이 합리적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비합리적 모습이 많죠. 점 믿고 사주 믿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때 역사의 성격과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민족의 범위가 항아유에 고착됐다. 아니죠. 양쯔가 유형으로 확대됐죠. 그 다음에 2번 정치적 난세로 사회경제 문화면에 크게 후퇴된 격동기였다. 예. 그 정치적 사회경제 문화적은 오히려 크게 발달된 시기였죠. 정치적 난세는 맞지만.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 문화면에서 통일제고 형성에 의해서 재편된,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화폐경제가 발달되면서 전국적인 어떤 시장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러 국경성보다는 하나의 영역이 원했죠. 통일국가. 이런 것도 있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이제 통일돼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연원들이 이제 뭐냐면, 진나라의 통일제국 편성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주시대에 시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읍제국가체제가 확립됐다. 오히려 시족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또 읍제국가체제가 붕괴되죠. 군연적인 어떤 지배체제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이 이제 3번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춘추시대 때에서 전국시대의 변화 과정이 나타난 형상들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 가와 나를 채우고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원인을 가에서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앞부분은 이제 수전체제나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을게요. 세 번째 줄부터. 자, 이렇게 조성된 개간 지역에서는 새로운 읍이 건설되고 이걸 리라고 불렸죠. 민을 이주시키고 정착시켜 이들 전투에 동원하기 위한 징병제가 실시했다. 자, 이는 군사력 주역이 뭐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죠? 전차에서 보병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병.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기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기병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기병은 말을 소유하고 있잖아. 말을 어느 정도 소유할 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을 동원하는 보병이 맞겠죠. 자, 하여튼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강했던 이유, 왜냐면 이런 변화가 일단 늪지나 산지 등에선 지형의 기동성이 저하되고 전차나 이런 것들이 장기전에서 악천후 전투에 비효율적이고, 그 외에도 뭐 공성정 할 때도 못하죠. 등등등.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병종의 변화가 아니라
계층의 변화다. 이렇게. 그래서 군사력의 주력이 사에서 비읍민으로 변했다. 농민으로, 일반 농민.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민호. 뭐 그런 것도 맞을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한 답안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병종 개발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여기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해 전국시대 국가를 이루고자 한 정책 목표를 당시 농촌 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 쓰시오. 자, 그 춘추 전국시대에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각국들이 뭐냐면 거라는 저수지를 크게 만든 수의시설을 개발하고 이런 대규모 관계시설 건설에 치소공사를 벌임으로써 개간하고 수전할 땅의 토지를 대량 확보했다. 그러면 요때 그 목표 뭘까요? 재민지배체제와 그 다음에 토지의 그 불균등을 해소. 왜냐면 나중에 전국시대 들어가면 이제 대농장 같은 게 확대되니까 대농장이 확대되면 농민들이 예속화되면 국가 권력이 농민을 지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회화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사회화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부분에서 그래서 소농민들이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했던 거죠. 물론 이 내용도 그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세한 제 해석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총괄평가는 285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자, 285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자, 3번 문제 보면 다음 춘추 전국시대 변화에 대한 글이다. 자, 밑줄친 전제군주가 출현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써보고 이 당시 군주의 역할 변화를 한 줄에 내어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공이 없어지고 밑에 있는 경대부 세가층들이 공을 제키고 등장했죠. 이들은 이제 경제적 배경을 보면 산림수택을 가산화했죠. 예전에 산림수택을 통해서 이제 주로 제사 지내는 용품을 공급했는데 이걸 자기 재산으로 해서 산림수택을 가산화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확대와 이제 상업 발달 이런 것도 경제적 배경을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림수택에 나와 있는 물자들을 어디에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팔면서 이득을 옮기고 이 이득을 통해서 이제 군대도 키우고 관료제 양성하고 그리고 가부장적 군주관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종전의 융사 공동체관이 아니라 가부장적 군주관은 거는 물질적인 수수관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그 군주관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면 288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시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을 쓰고 그 기획의 형태 전쟁이 후에 보병조 바뀐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에서 같은 통일전쟁 방법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기술해보고 나시기 때 항복한 국가를 처리한 방식을 기술해보시오. 자, 가시기는 이제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딱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차전이죠. 그래서 이제 전차 수에 끄는 전차전이기 때문에 춘추시대 때죠. 춘추시대. 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가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 백가사상들이 이제 백가사상가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 유가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싸우지 말고 싸우되 이것이 이제 혁명한 군주의 해방 전쟁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핑계대는 거야. 그래서 혁명한 인군들이 등장해서 폭군들을 해방을 시키는 전쟁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해방전 이제 폭군들 정벌하는 전쟁만이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문제는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인구는 한 명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폭군이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가시기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그러니까 국인이죠. 국인. 주로 이제 사계층이죠. 자, 기획의 정지 형태,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현재 형태가 수레를 타고 이제 중중하는 전차전인데 이게 전차를 보병조로 바뀐 게 뭐냐? 자, 늑지, 상제 같은 지형이나 악천후 등에선 전차가 극히 비효율적인 방면에 보병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유교의 이제, 통일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때 전국시대에 이제 정복주의 어떻게 가다냐면, 전국시대 항복한 국가를 멸망시키고 군과 현을 설치했다. 멸국치현이라고 하죠, 이걸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펴보세요. 301페이지 3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료에 대한 김 교수와 이 교수의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쭉 내용 보면 5패 가운데 제난 항공이 가장 뛰어났다. 교구에서 모임에서 제후대의 시생을 모아놓고 맹약의 글을 올린 뒤 시생의 피해를 이어 이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맹을 하는 거죠. 해맹적 국제 질서가 이제 이걸 통해 형성됐고 총안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여기 보면 김 교수가 A에 보이는 춘추시대의 특징은 맹약을 바탕으로 한 무슨 국제질서죠? 해맹적 국제질서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중기 때에 들어서는 한국처럼 공의 지위는 점점 쇠퇴하고 유역 경대부의 권력이 강해졌어요. 자, 이때 이제 춘추시대 기획의 성격을 뭐라고 써요? 융사공동체 수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경대부의 권한, 세가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 왜 강해졌냐? 여기 이제 쓰면 그 당시 이제 군사력 측면을 이제 쓰면요. 일단 농민의 병사를 편성함으로써 이들 사병하여 강력한 무력 기반을 갖게 되면서 또 이들 군대 편식시 지휘권을 획득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기반은 뭐죠? 산림주택 가산화와 거기에서 생산된 물자를 어디에 갖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갖다 팔았기 때문에 얻은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군대를 양성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는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사료 B에서 볼 수 있듯이 춘추시대는 주력이 전차였지만 전국시대 보병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걸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법과 이제 재민지배 체제를 이제 볼게요. 자, 범법과 재민지배 체제를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게 왜 형성이 됐는가를 제가 한번 도표 그려봤어요. 자, 693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693페이지 보면 범법의 실시 배경과 가정이 있죠. 자, 일단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로 해서 이제 춘추에서 전국시 넘어가면서 그 당시 농업생산이 발전되고 상공업이 발전되고 토지의 사유화, 음락공동체 붕괴와 유이민 발생 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고요. 자, 정치적 변화에 보면 세경가를 중심으로 하극상이 일어나고 정복전쟁이 일어나서 멸국치현이 가정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이제 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총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범법을 이제 실시한 거죠. 범법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실시했냐. 자, 그 당시 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볼 수 있는데, 왕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하나는 산림주택 가산화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전매제나 이런 걸 통해 등등 해가지고 왕이 경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바탕 관료제를 정비하고 상비권을 유지하고 군사를 강화하죠. 주로 관료제는 이제 사계층들 등용하고요. 그 다음에 군연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재민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전의 항정공택제를 더 해체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군연제적 질서를 확립시키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 중심 국가 단위는 이제 편성해서 생산단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농 억상 정책을 펼쳐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그리고 수전체제 형성해가지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요. 전쟁에. 예. 그래갖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의 내용을 보면요. 자, 범법의 배경과 반응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군주권 강화, 그리고 군연제 통치체제 국력시정 목표와 북강력,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 목표로 이제 범법에 있고요. 그때 이제 구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범법이 이제 진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실시했어. 공통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따른 모순이 체제 필수이기 때문에 기층사회 모순이 격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넘어가면서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여러 모순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 해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있고, 두 번째 수전체제 정비. 그 다음에 수전농민들, 수전체제는 땅을 나눠갖고 이제 백성들을 국가 권력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전의 민.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민을 계속 창출해 확대해서 이들을 효율적 착취제를 맞을 필요가 있었고요. 안정적인 세원 확보. 그 다음에 중농 억상 정책을 냈죠. 그래서 국가가 주요 상품들 다 독점을 해. 그래서 민영사업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상품 유통에 따라 수중농민의 몰락을 방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중농 억상 정책은 주로 이제 그 나중에 한무제 정책으로 계승되죠. 그래서 범법은 주로 누가 했어요? 법가가 있죠. 법가가. 예. 그래서 법가의 경제관념이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육아도 비슷한 관념이 있지만 중농이야. 중농에서 농민들 중요시하고 억상, 상업을 억압하는 거야. 그 당시 상인들 별로 안 좋게 해서 얘네는 생산성 할 일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박한 농민들 물을 흘려놓는다. 해갖고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필요 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중농 억상 정책을 했고요. 이 점에서는 육아하고 법과는 동일해요. 인식 차이는. 근데 육아는 그냥 방치야. 오늘날만 신자유주의 내버려두는 건데, 근데 법과는 아니죠. 법과는 직접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 개입을 해서 상인의 역할을 누가 하죠?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독점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거야. 대표적인 전매제예요. 예. 전매제는 이제, 춘추 정치 때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한무제가 했던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범법의 어떤 체제, 상황을 중심한 범법의 법과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어디와 연결되죠? 한무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요. 한무제 정책도 또 나중에 어디에, 신라 왕망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법과의 정책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참수제에 대한 우대 정책, 그 다음에 국공서열에 입각한 작제적 신분 질서 정립, 그래서 여러 가지 민들이 이제 자발적 전투 이유를 진작시키고 전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재민의 신분 상승 효과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요. 그리고 범법 심시와 함께 자신의 권위를 높여서 이제 주칭왕이라고 했죠. 예전 공이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군주권의 가시와 천하 열망, 천하 지배했던 열망이 포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민지배 체제를 볼게요. 재민지배 체제는 이제 국가가 직접 인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해서 전제를 동원하게 한 지배 체제가 재민지배 체제인데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춘추에서 전국시대 넘어가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농업경제가 발달되면서, 농업생산이 발달되면서 시적 공동체 읍제국가가 이제 해체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행해진 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민지배체를 강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총력전을 수행해서 민의 여러 가지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 끄집어내기 위한 것도 필요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소농민의 균등한 토지 점유와 안정된 농업생산 체제 보장, 그리고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를 매개로 해서 한 곳에 정착시킨 다음에 그걸 또 호적을 작성하죠.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이들은 이제 국가 권력에 편입시켜서 강제 3인 방식. 강제 3인 방식은 뭘까요? 이건 강제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했고, 그래서 강간 약진 정책을 했는데, 강간 약진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강간은 뭐예요? 뿌리를 강하게 하고, 약진은 뭐죠? 약진은 그 밑에 가지를 쳐낸다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점점 국가 소유로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분할시켜가지고, 상속제도 분할 상속제 해가지고 점점 힘이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인데, 우리가 강간 약지 정책은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경제 때 실시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전국시대부터 있었고, 한 고조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강간 약지 정책을. 예.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재민지배 체제는 이제 의무와 보호를 했는데, 국가가 재민을 국력의 기반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들 보호 육성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관계 수입시설 같은 걸 제공해주고, 근데 동시에 재민을 일종의 수탈 대상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민을 동원해갖고 군대를 징발시키고 세금도 뜯어내고 이걸 동시에 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무와 보호 중에 어디를 더 강화시킬까요?
의무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재민지에 견해해가지고 이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 학계의 견해에서는 이제 노예제 특수 형태로 재민지를 봐요. 그래서 인민이 국가나 생산체에 편입되어 국가의 노동력이 예속되면서 생산관계도 인민의 출생지에 소박시켜서 거주의 자유가 박탈된 집단적 노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타에 있죠? 그거 비슷하게 개념을 보고 있고요. 자, 이성규 씨인데, 이성규 씨 툭 하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중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예전에 뭐 공유화 사유해갖고 천맥제 있죠? 이 사람 견해에 따라서 이제 답안이 시점됐던 건데, 이성규 씨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의 뜻이 계급보다 평등적 의미를 해석해요. 그래서 상황 위에 진나 토지제는 토지 국유제니까 수준제도 파괴. 그러니까 이전 때는 우리가 보통 전국시에 사유라고 보잖아요. 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 국유되고 잠시 국가가 국유는 토지가 국가가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경제권을 개인한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연령대나 그 다음에 주군의 국가가 그걸 환수를 한다. 이런 걸 이제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토지 국유제, 그러니까 땅 수존제도, 그러니까 토지를 나눠주면서 편호재민. 그래서 국가가 재민들을 편제하고 소농경 형태로 편제하는 그걸 원하고 그걸 이거 바탕으로 재민지 배치를 기초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정순이라는 그 중국 학자는 호적제 시시와 서민 신분의 군등소이나 입장에서 편호재민을 강조했다 등등이 있는데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294페이지 펴보세요. 294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각국의 공동목표를 두 가지 쓰고 니은의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단 목표 서술 시 예문 내용 제외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디귿이 무엇인지 기수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기출 문제를 좀 따다가 응용한 거예요. 제가요. 자, 그걸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전국시대 각국의 범법을 당했다. 범법의 공동 목표는 이제 국위족 세력 일소, 관료체제 확립, 그 다음에 시족공동 해체, 군현제 전환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민지제 폐경을 보면 시족제 읍제도시국가체제 확대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가의 재민지배와 두 가지 방향이 진행됐는데 진행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치면 이제 의무와 그 혜택을 줬죠. 동시에. 그래서 의무와 보호를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국가 재민의 국력에 기반을 해갖고, 이들 보호 육성 주체. 그러니까 수전체제나 뭐 이런 것들, 땅을 나눠주는 거나,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보호 정책이죠. 근데, 재민의 부국강명 원천을 파악해 의무를 강화, 진병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을 바치게 하는 그런 것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차전이죠. 나에 들어갈 것은 보병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지인의 범법을 보죠. 상황의 범법. 요거는 진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게 04년부터 나오고 나서 안 나왔는데 그 수능에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눈여보셔야 돼. 예. 그래서 예전에 좀 어렵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다른 나라도 범법을 했죠. 근데 대부분은 실패했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 중원에 있는 국가들 보면 대개 보면 기득권이 너무 강해. 근데 이제 진나라는 이제 그 변방 지역이죠. 한 곳에 치우친 지역이고 상대적 기득권이 적어요. 이 지역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순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명령을 하면 잘 따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황이 만든 이제 그 진나라 범법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예. 그래서 진내 범법 상황은 범법할 때 진나라의 왕은 누구냐? 호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상황은 위나라 사람이거든. 원래 진나라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법가사상을 공부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위나라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안 되고 진나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진나라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고 호공에 이제 충신으로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호공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국위귀족들의 어떤 모함 그리고 등등 해갖고 몰락을 하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거열령에 처해서 죽죠. 끝이 안 좋아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만드는 체제는 뭐야?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부국강병에서 통일제국을 이제 만들게 되죠. 예, 바탕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 진나라의 이제 상황 외에도 이제 기록에 보면 그 위나라 이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조나라 공중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초나라 오기 그 다음에 한나라 신부래 뭐 제나라 추기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실패했다. 예. 그러면 이제 진나라 범법을 시했던 상황의 이제 범법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죠? 근데 쉴 때가 됐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좀 쉴 때가 됐네요. 좀 쉬고 그러면 중요한 상황의 범법 할게요. 예.